자, 이번 강의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저당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약간 변형된 형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역저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둘 다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당과 관련된 기본 용어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모기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주택담보대출 할 때는 모기지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모기지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모기지라고 하는 거는 담보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 저당 채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담보 잡히면 은행에서 저당권 때리죠. 근저당권. 그 저당 채권을 모기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담보를 설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융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흔히 영어로 모기지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용어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게 일반 저당 형태도 있지만 역저당 형태도 있다 해서 두 가지로 가릅니다. 이 차이를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친숙하신 개념인 일반 모기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저당이라고 하는 건 대출을 한 방에 하죠. 이렇게 일시불로. 그러면 이 돈을 갚습니다. 갚고 계속 만기까지 갚아요. 이렇게. 만기가 되면 돈을 다 갚았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대출이 끝나는 거죠. 즉 일반 저당은 대출은 어떻게? 한 방에. 갚는 건 어떻게? 나눠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만기로 갈수록 잔금은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게 일반 모기지입니다. 자,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상환이 완료가 되고 저당권이 소멸되고 집을 돌려받는 거죠. 우리 집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주로 집을 사고자 하는 청년층이나 장년층에서 많이 쓰는 청장년층의 대출 방식이다. 이게 일반 저당이라면, 역저당이 좀 특이한데 요거는 형태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나눠서 받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대출을 연속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매월 대출을 받다가 만기까지 대출을 쭉 받아요. 그럼 만기가 됐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대출 받은 걸 한 방에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이 일시불로 이루어집니다. 자, 정리하자면 다시, 대출은 어떻게 받는다? 분할 대출인데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연금식으로 대출을 받는다. 연속 금액으로 대출을 받잖아요. 연금. 그리고 갚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갚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로 갈수록 대출액이 쌓이겠죠. 적립이 되잖아요. 대출액이. 그래서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어떻게? 증가하는 형태인데, 만기 시점에 왔을 때는 이제 이 받은 걸 갚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시에 주택 처분을 통해서 일시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모기지론은 이런 거네요. 누가 쓰는 거냐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청장년층이라기보다는 노년계층에 계신 분들이겠죠.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집을 전당포에 재피고 전당포에서 돈을 꾸는 것처럼, 집은 있는데 노년계층에서 소득이 없으니까 주택을 담보로 설정을 하고 저당, 그리고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을 갖다가 연금으로 연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은 노년계층 분들의 생활비 쪽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집을 맡길게, 이 금액만큼 나눠서 줘. 예를 들면 내가 3억짜리 주택이 있다? 그럼 담보를 잡히고 이 3억 원의 금액을 이제 나눠서 대출식으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집을 팔아서 여태까지 받은 대출액을 휙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처분하면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의 주택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얘는 처분하는 건데, 실제 이런 대출 상품이 있냐? 있습니다. 바로 이 대출을 주택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주택연금 얘기예요. 주택연금은 무슨 저당이다? 역저당입니다. 60세 이상의 노후계층에 계신 분들이 집을 소유하는데 딱히 별다른 소득이 없을 때 그 주택에 저당을 설정을 하고 주택가치만큼 남은 여생 동안 연금식으로 대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대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은 여러분 복지가 아닙니다. 공짜 복지가, 무상 복지가 아니라요. 주택담보대출인데 일반 대출하고는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걔를 역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하면서요, 본격적으로 주택연금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일반 저당과 역저당 설명이 되는 거죠. 수요자금융,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또 특이한 독특한 금융 방식들을 몇 가지 설명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리츠라는 제도입니다. 얘는 이제 지분금융, 지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하나인 지분금융의 하나로서 리츠라는 제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의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리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RE, Real Estate, 부동산이란 뜻이고, I가 인베스트먼트란 뜻입니다. 투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뜻이고, T가 트러스트, 어떤 집단, 그룹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그룹이에요, 이게. 어떤 집단화가 되어 있는 그 그룹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의 지분을 주식으로 해서 이걸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설명을 조금 들으시면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여기 리츠가 하나 설립됩니다. 이 리츠가요, 이제부터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겁니다. 리츠가 돈을 모으려면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개미들한테, 소액 투자자들한테 주식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해요? 여러 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면 그게 종잣돈으로 쌓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 종잣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돈이 모여졌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죠. 그럼 이 부동산을 리츠가 보유를 하게 되고 이 부동산을 운용을 해요. 예를 들면 임대사업 같은 거. 그럼 거기서 돈을 벌게 될 텐데 그 수입을 갖다가 주식 투자했으니까 투자자들한테 투자한 만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배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츠다. 자, 리츠의 등장은요, 바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부동산이 상당히 고가의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500억짜리? 그럼 왼쪽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은 현재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살 수 없죠, 그러면. 그렇죠? 5천만 원 가지고 500억짜리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해요? 투자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투자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500억짜리 부동산의 빌딩주가 이 빌딩을 처분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무슨 욕구가 있어요? 팔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이 둘의 욕구를 만나게 해주는 그 오작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리츠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 보면 리츠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500억짜리라는 부동산을요, 뭘 하는 거냐면 주식으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이 하나의 큰 케이크를 조각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조각의 일부를 주식이라는 수단으로 팔아. 그럼 내가 5천만 원만 있어도 이 조각의 일부를 살 수 있는 거죠. 5천만 원이 있는 사람을 100명, 1000명 모으면 50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부동산을 슬라이스 쳐서 지분, 주식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즉, 리츠가 있음으로 해서 양자가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있음으로써 이 사람은 부동산이 주식화돼 있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500억짜리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리츠가 있음으로 해서 얘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양자를 맺어주는 게 바로 리츠의 역할이다. 자, 그랬을 때 리츠의 특징을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판매해서 자금 조달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금융한 거예요? 지분을 잘라 판 겁니다. 즉,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했다. 그래서 리츠를 무슨 금융? 지분금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직접 들어가나요?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투자회사의 주식을 통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무슨 투자다? 간접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자, 세 번째, 소액 투자 되나요? 되죠. 소액 투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니까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 얘는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배당 이익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매매 차익도 누릴 수 있고, 이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 리츠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츠가 무슨 역할을 하는 회사인지 아시겠죠? 부동산을 주식화해서 슬라이스 쳐가지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게 리츠다. 시험에서는 이 리츠에 관련된 법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령을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리츠 제도였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건설금융의 하나인 PF가 나옵니다. 소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건설금융 기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PF. 아주 유명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금융 기법이니까 잘 익혀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한국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얘기고,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게 금융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금융을 하는 거예요, 건설사가. 근데 이 방식이 워낙에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익히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PF는 건설사가 건설 사업을 할 때, 자, 뭐를 담보로 한다?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해보죠. 원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얘를 소위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개발 사업을 할 건데, 예를 들면 판교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라는 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 개발 사업을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그럼 보통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는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개발을 해서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이윤을 남기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의 밑그림을 시행이 그리는데, 시행자가 나서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이 PF 방식에서는 원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요, 이걸 대리인을 하나 둡니다. 자, 그걸 프로젝트 회사라고 불러요. 즉, 이 프로젝트 회사는 온리 판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일회용 회사죠. 그런데 얘가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자본을 직접 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모 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죠. 자, 뭐라고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사업을 전면에서 하지 않고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건 마치 조폭이 직접 클럽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똘마니 시키는 거랑 같은 논리죠. 그러면 아들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게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엄마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자, 테두리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자, 개발 사업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프로젝트 회사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마 나 망했어 도와줘 라고 프로젝트 회사가 손 내밀면, 누구니 너? 그러면서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걸리면 똘마니가 감옥 가는 거지 두목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아파트 지으려면 건설 계약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만날까요? 시공사 만납니다. 그래서 시공사 만나서 건설 계약을 하고 발주하고 수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공사랑 계약을 하면 계약서라는 게 있을 텐데요.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하려면 돈 구해야 되죠. 그때 이제 프로젝트 회사가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갑니다. 아파트 짓는데 1,00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쉽게 잡아도 대략. 엄청난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도 한 군데서 대출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대출합니다. 그때 형성되는 거를 주주단이라고 해요. 사업 괜찮으면요, 1금융권, 2금융권 다 달라붙습니다. 그걸 이제 주주단이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대출을 하는데, 이 대출이라기보다는 요 정도면 투자죠, 투자. 투자를 받을 때 원래는 담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때 1,000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한 몇천억을 담보를 줘야 되는 건데, 이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담보가 뭐다?
사업성이라는 거예요. 즉 판교 프로젝트가 가지는 미래의 현금 흐름, 이 사업성을 다른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대박 터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담보로 돈을 조달한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 사업 계획서가 첨부가 될 것이고 건설사와의 계약서가 첨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금융단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돈을 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금융기관도 사업성 쪼가리만으로 대출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약간의 담보가 제공이 되긴 합니다.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 역할 중에 하나가 얘가 직접 토지 매입은 하거든요. 부지 매입. 그래서 이쪽에서 저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부지 같은 거 제공을 받습니다. 담보를 잡긴 해요. 그리고 건설사가 있죠. 이 프로젝트 회사는 일회용 회사니까 수상하잖아요, 경채가. 그래서 유수한 현대건설, SK건설 같은 데 시공 보증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건설사 담보, 토지 담보 이런 거 잡고 대출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메인 담보는 역시 뭐다? 사업성이라고 보는 거죠. 성공 가능성. 그거를 보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완전하게 5천억, 6천억 하는 완벽한 물적 담보가 제공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럼 뭐가 담보다? 사업성 담보라는 거. 자, 나중에요. 얘한테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그 돈 다 누가 갚는 거예요? 엄마가 갚아요? 아들이 갚아요? 이건 아들내미 대출이기 때문에 아들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아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가령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아파트 분양대금이 들어와야 돈을 갚잖아요. 근데 분양대금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배째라. 그러면 얘가 배째더라도 이 채권자들이 엄마한테 가서 채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아들 명의고 얘는 별도 법인이니까.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의 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딱 아들 범위까지만 있는 거죠. 그럴 때 엄마에게 채권 청구할 수 없다. 원 사업 시행자에게 채권 청구가 되지 않는다를 세 글자로 비소구라고 합니다. 이 소구라는 건 채권을 청구하는 행위인데 얘가 채권 청구하는 건 여기까지 가능하지 이 위로 뚫고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게 비소구죠. 그래서 이건 원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100%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목은 깜빵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엄마는 뭘 했냐면 부해금융을 한 거예요. 결국 아들내미가 1,000억, 2,000억을 끌고 오는데 지명의로 이 돈을 뒤에서 커맨딩하는 게 엄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신의 장부를 쓰지 않고 누구 장부로? 아들 장부로 돈을 조달했는데 이것을 엄마가 장부 외적인 금융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게 무슨 금융이다? 이제 부외 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자, PF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지금 세 가지 나왔는데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원사업 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비소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부 외적인 금융이 가능하다. 자, 무슨 금융? 부외 금융이 실현되는 게 바로 PF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 금융론의 마지막이자 입문과정의 마지막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증권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증권론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